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한국에 전해졌는데 바로 한강 작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옥 대기자 그리고 김복희 시인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목요일 저녁이어서 한 8시쯤 뭐 즈음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카톡을 하잖아요. 네. 이런 단톡방에 오 한강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저는 한강에 뭐 괴물이 나타난다. 사고가 터졌나 혹시 와 한강 뭐 이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검색을 빨리 해보니까 노벨상 네. 수상 소식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사실 뉴스를 좀 많이 보는 편 문학인은 아니지만 뉴스를 많이 보지만은 한강 작가가 수상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예측 좀 하셨습니까? 특히 이제 문학인인 우리 네. 김복희 시인님. 사실 저는 예측을 못했죠. 언젠간 받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간 받아오신 분들이 다 연배가 꽤 있으셔가지고 예. 한강 작가가 받기에는 한 그래도 10년 지나면 받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70년생이죠. 네, 그래서 받았다고 하셔서 너무 좋았고 기뻤고 이로써 노벨상이 신선해지는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선해졌다. 노벨상이 한강 작가님을 모셔갔다 이렇게.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네. 아시아에서 여성 작가로는 또 최초이기도 최초이고. 하고 뭐 아시아 작가도 이제 5번째인가 뭐 네. 그러니까 이제 많지는 않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변상욱 대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페북에 속보 한강 노벨 문학상 이렇게 한 열 글자 정도가 뜬 걸 처음 봤는데 네. 그냥 지나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10월 노벨상 발표할 때인데 하고 다시 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대한민국 언론 중에 아무도 예상 기사를 쓴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이번만큼은.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뭐 고은 시인이 탄다, 뭐 황석영 선생은 아닐까 하면서 고은 선생 집 앞에 가서 10년 동안 맨날 북적거렸잖아요. 중개사까지 대놓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뚝 끊고서 까맣게 잊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언론은 한 줄도 안 썼지? 더군다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맨 부커 상에다, 메디치 상에다, 알라 파르테 상에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탈만한 산클레멘테 상, 상태였죠. 에밀 네. 아시아 문학상. 네. 5개의 상을 쭉 탄 여성 작가가 문학인이 있는데. 있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창피했어요. 막 심장이 쿵쿵쿵쿵 하면서 막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예. 너무 이거 뭐 상스러운 표현은 빼고 너무 창피했어요. 창피하실 거예요. 저는 뭐 창피하진 않았고요. 나만 못 맞췄으면은 창피한데 네. 모두가 못 맞췄기 때문에 뭐 창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 뭐 그래서 뭐 한강 작가의 책이 지금 한 나흘 사이에 한 50만 권이 팔렸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 한국 문학의 르네상스가 다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한국 문학의 서점도 많이 침체가 됐고 네. 문학은 진짜 많이 침체가 됐었잖아요 그동안. 네. 예, 김복희 근데 시인님. 지금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보문고에 줄 서 있는 사진을 봤어요. 예. 아침 9시부터 문 열자마자 한강 작가의 책을 사겠다. 예. 10월 11일 날부터 이제 책 사겠다. 그 사진을 보고 이럴 수 있는 나라였어. 역시 아직 문학적 저력이 있는 나라였어 하면서 흥분과 희망을 이렇게 다시 막 끌어올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 타면은 책 읽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다 스마트폰만 보는 게 아니고. 카페에서 사람들이 대화하잖아요. 예. 근데 한강 작가 막 얘기하고 나 그거 읽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이돌 얘기하듯이. 예. 그게 너무 나이대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신기했어요. 뭐 소년이 온다가 없어.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없어. 막 그러는데 그래갖고 난 대신 뭐 순이 삼촌 읽었어. 제주 네. 4.3에 대해서 뭐 네, 읽고 맞아요. 싶으니까. 그래서 보람찬 얘기구나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여러 작품 얘기는 좀 뒤에 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뒷맛이 좀 씁쓸하다는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2014년이었나요? 그 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블랙리스트에 이게 한강 작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해외 문화 교류 행사 지원에서 배제가 됐는데 한국 문학 번역원이 정부 지시를 무시하고 한강 작가 소설을 번역을 해가지고 76개국에 번역이 돼서 노벨상을 탈 수 있었다. 그 원동력이 됐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청와대에 축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또 거절했다라는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어서 아니 왜 대한민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으면 해외상을 수상 못하는 거야 뭐 그래서 이런 눈이 데는. 좋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상 받을 만한 사람들만 거기에 올리는 것 같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 이름을 쭉 찾아보면 예. 봉준호, 기생충, 황동혁, 오징어 게임, 박찬욱, 헤어질 결심, 송강호, 칸 나무주연상, 심은경,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일본 말하는 겁니다. 예. 한강, 맨부커상, 메디치상 등등등등 다 올랐던. 블랙리스트에 오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 안 올라가면 국제적인 상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가면. 아니 근데 너무 이게 그런 올라가지 얘기도 않았습니까? 저는 뭐 조용히 살고 싶은 우리도 그럼 사람이고요. 퓰리처상 가능한 거예요, 기자로서. 아니, 너무 많이 올려서 공무원들이 게을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정확하게 핀셋처럼 해야 되는데 성명 발표한 사람 단체 회원에 다 한꺼번에 올려버리고 막 1,000명씩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가면서 성적인 뭐 문란한 표현이 있다라든가 너무 좌파적인 표현이 있다든가 막 보수 단체에서 성명과 그다음에 민원이 빗발치니까 교육청은 면피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예. 자, 각 학교 이런 어떤 음란 내지는 뭐 퇴폐한 문학 작품들이 도서관에 있는지 잘 좀 파악해 보시오. 요까지만 보냈단 말이죠. 이거요라고는 안 보내고 예. 잘 파악해 보시오. 그 대신 참고는 보수단체에서 낸 이런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오. 그러니까 학교 일선 학교에서는 결국 그걸 참고해서 정리하라는 뜻이 되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도서 목록을 보낸 적이 없다. 학교에서는 계속 공문이 오니까 당연히 그걸 참고해서 우리는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꼭 마치 뭐 같으냐면 한나 아렌트의 서로 예. 미루고 이렇게 평범한 악의 평범성에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의 생각이 나는 지시대로 그냥 했다. 그거는 거의. 그냥 지시대로. 예. 변상욱 기자가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2022년에 보수단체가 청소년 유해 도서를 분리해달라고 경기도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학교 도서관 운영에 협의에 따라서 그렇죠. 한 2,500여 권이 폐기가 되었는데 이 중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있었죠. 있었는데 제가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는데 네. 뭐가 들어가야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른 시선이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도 안 야해.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뭐가 문제지? 왜? 전복적인 상황은 있죠. 뭐 예. 그런 것 때문인 걸로 또 본 것 같지도 않고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평화방송이니까 좀 말을 편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신자유주의와 그다음에 보수 정권과 그다음에 개신교의 근본주의가 이게 엉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사회 자체의 어떤 의식과 문화가 갑자기 어둠침침하면서도 고루하게 확 뒤집어진 거죠. 그 상황에서 뭔가 이제 좀 자아의식이 과잉된 분들은 학교에다 항의하고 교육청에다 항의하면서 조그마한 성적인 표현만 있어도 문란한 것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규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 이제 우리 소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강 작가의 뭐 소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소년이 온다, 네. 이제 5.18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소년이 온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이런 작품들도 주목을 받아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복희 시인님은 좀 이번에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한림원이 밝혔고 좀 한강 작가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십니까? 한강 작가의 멋진 점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것과 탄미가 같이 가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뭔가 주장하는 것이 사라진다, 사회적 의식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갔다는 점에서 어떤 새로운 표본 모범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우리가 고루한 생각이죠. 아름다움 아니면 이렇게 순수 혹은 참여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나눴던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게 너무 멋진 점인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림원에서 수상 이유를 밝힌 게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운문 같은 시 같은 소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림원은. 변상욱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저 나라는 도대체 뭐지라고 우리한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남북 전쟁을 겪어갖고 6.25라는 걸 겪었고 거기다가 또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어갖고 미국의 용병처럼 용감무쌍하게 싸우질 않나. 그러더니 갑자기 또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우주선을 발사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저 나라 사람들은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파는 K-팝 한류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도대체 뭔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앞에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고 한이 맺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 올리는가 한국 사람들의 그 과정을 이제 뭔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1968년에 그 뭐죠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일본에서 문학상을 탈 때 그랬거든요. 대체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핵폭탄 맞아가지고 다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나더니 또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저 나라의 심성은 도대체 뭘까 하면서 탄미주의를 다시 들여다보고 군국주의를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제 그런 시선이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석을 보니까 이제 고은 황석영 두 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 두 분이 아니라 이제 한강 작가가 받은 게 이제 리얼리즘 어떤 참여 문학 이런 거를 이제 건너뛰고 그러니까 아까 시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내면에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더라도 내면의 어떤 뭐 성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목한 작품에 해외가 좀 더 반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한림원의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더 실용적인 것으로 상을 주기 시작하고 문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뭔가 이 관념론적인 것보다는 뭔가 역사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분명히 인간 존엄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가 100년 동안의 고독 뭐 이런 이런 거 존엄성. 네, 존엄 알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 두 분께 이제 한강 작가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라고 추천도 하고 그 이유도 조금 뭐 순서가 있으면 순서도 좀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김복희 시인님. 사실은 모든 작가가 자신의 최근작부터 읽히기를 바래요. 자기가 제일 최근에 쓴 작품부터.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신다면 뭐 흰 읽고.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읽고 소년이 온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고 역순으로 네 오히려 가장 최근 작품부터 아니라면 일단 소년이 온다를 먼저 읽으시고 5.18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소년이 온다. 먼저 읽을만 했다 하시면 이제 시집으로 한번 가는 거죠. 서랍에 저녁을 넣어뒀다 읽으면서 시집도 있나요? 시인으로 먼저 데뷔하셨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집이 한 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 시이기 때문에 시적 산문이 아니라 시이기 때문에 좀 짧고 쉬어가는 느낌이지만 그렇게 또 편안하게 해주진 않아요. 내가 울어야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읽고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순서를 읽고 그다음에 단편집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변사옥 기자님. 저는 뭐 엉뚱한 기자니까 5.18을 예를 든다면 4.3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세계화는 되어가는데 전국화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세계 사람들은 그걸 주목하고 거기서 끌어올린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그 극복을 얘기해 주는데 인정해 주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는가 전국화가. 왜 호남에서 벌어진 일은 영남에 가면 멸시받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도 아마 그런 댓글들이 여기저기 달리고 약간의 비웃음과 조롱도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답답한 거죠. 그다음에 세월호나 이태원 등 이걸 소재로 해서 다시 문학 작품을 쓰면 역시 세계 문학에서는 이걸 인정해주고 또 국내에서는 이걸 또 인정 안 해줄 건가? 이런 것도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한강 씨의 뒤를 이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야죠.
그다음에 독자들은 그런 것들에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아픔을 솔직히 드러내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알겠습니다. 혹시 뭐 추천해주고 싶은 한강 작가 책은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동의하십니까? 저 동의합니다. 저의 의견에. 최신 것부터 네, 뭐 최신 읽어봐라. 것부터 읽으십시오. 저도 진짜입니다. 사실 그런 네.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게 숙제 그 있잖아요. 네. 분수부터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수학도 또 하기 싫어져요. 너덜너덜해집니다. 그 분수만. 합장만 너덜너덜해져요. 그렇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공간 칼럼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야기 나눴고요.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코너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간략하게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같이 모시는 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긴 한데 또 이렇게 모셔야 될 때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계속 모실 것을 아니요, 약속드리면서 김시인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따로 나오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먼저 김복희 시인님부터 소감 간단히. 예.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되게 어려운 뉴스도 많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 읽으면서 출연했는데요. 덕분에 제 시야도 더 넓어진 것 같고 제가 문학을 하는데도 더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자리 너무 재밌었고요. 예. 앞으로도 공감 칼럼 사랑해 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조만간 서점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한강 작가 것만 사지 마시고 제 것도. 김복희 시인님 것도 한 번씩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변석 기자님. 아무튼 저널리즘 하면 정치하고만 자꾸 엮여서 생각이 이제 되어지던 시점이었는데 그래도 문학과 예술과 그다음에 일상 삶의 문제와 저널리즘을 연결시키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공부도 하면서 흥미진진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자주 뵙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대기자, 김복희 시인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